저는 40년을 당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선전선동부에서 글을 쓰고 기사를 다듬고 위대한 명도자의 말씀을 온 나라에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로 오라는 지시였는데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선전부 고위 간부 1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원수님 옆에 웬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겁니다. 흰 점퍼를 입은 10살 남짓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상부에서 내려온 간부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령님 가정의 일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니까요. 김주혜 동지다. 그 간부가 직접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자녀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 들은 것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간부의 눈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쳤습니다. 어기면 3대가 멸족이다. 알겠나? 3대 멸족. 북한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식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옆에 있던 김 부부장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동무, 우리가 오늘 뭔가 큰 걸 본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흰 점퍼를 입고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어린 소녀. 대륙간탄 도미사일 앞에서 웃고 있던 그 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당을 위해 일하면서 비밀을 지키는 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전선동부 안에 특별 작업반이 꾸려졌는데 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주혜 동지를 어떻게 인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북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시작된 겁니다. 2023년 봄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보위부 요원 4명이 지키고 서 있었고 우리는 휴대전화까지 모두 맡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문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주혜 동지는 백두산 혁명 혈통을 이어받은 귀중한 분이시다. 문건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중한 분. 이 표현은 북한에서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수령님께만 쓰는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11살짜리 소녀에게 이 표현을 쓰라니요. 회의를 주관한 상급 간부가 말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주의 동지를 혁명의 계승자로 준비시키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4대 세습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 김주애까지. 그것도 여자아이를요.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을 위해 일하면서 온갖 선전물을 만들어 왔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급 간부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원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측근들 앞에서 김주애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포도당이다. 포도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당은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딸 사랑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어린 것을 벌써부터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뜻이니까요. 회의가 끝날 때 상급 간부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문건을 본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8명뿐이다. 만약 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누가 말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입 열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1살짜리 소녀가 장차 자기들의 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해온 걸까? 백두산 혈통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수령님의 은덕을 찬양하는 글을 수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결국 한 집안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해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요.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셔온 체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요. 2024년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주애 동지가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의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뒤에 조용히 서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따로 움직이고 따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군 장성들이 그 어린 소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여정 부부장과 리설주 여사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김정은 원수님 옆에 항상 있던 두 사람이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자리가 바뀌고 보도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선전부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와 함께 김주애 작업반에 있던 리 부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그의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건 한 가지 뜻입니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 리 부장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박동무, 우리 영감이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시오? 제발, 제발 좀 알려주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알더라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 달 뒤에는 최 과장도 사라졌습니다. 작업반 8명 중에 2명이 없어진 겁니다. 남은 6명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음일지 모르니까요. 그때부터 저도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실했습니다. 출근길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면 옆 테이블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매일 밤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요? 왜 요즘 우리 집 앞에 차가 저렇게 서 있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아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보이부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좁은 방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동무,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상 검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저돌이 부장처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부 간부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믿네. 앞으로도 잘해주게. 그 말이 협박인지 격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죽겠구나. 아들, 딸, 아내,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연좌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하나 잘못되면 3대가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6.25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일이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볼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8살 당 기관에서 일하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닮아 성실하고 당에 충성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질린 건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가족 배경 재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배경 재조사. 북한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서류 검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숙청의 전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가족을 조사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이유래? 모릅니다. 그냥 상부 지시라고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걸요. 제가 김주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제 아들부터요.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딸도 함께요. 23살 된 딸아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다.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탈북. 이 말은 북한에서 입에 담는 것조차 사형감입니다.
저는 40년 당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애들도, 어머니까지 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의 실종, 보위부의 감시, 아들에 대한 조사. 다 말하고 나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단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셋이 함께 사라지면 금방 들킬 게 뻔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입에 담습니까? 일단 우리 셋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장이 울면 안 됩니다. 가장은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알게 된 중국 조선족 브로커에게 몰래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핑계로 신의주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평양 간부라고 해도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과 금반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의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28회를 키운 내 아들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반드시 다시 만나자. 말로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도 작별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85살 거동도 불편하신 어머니. 6.25 때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내고 평생을 북한에서 사신 분입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방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영철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그 말씀에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두고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두고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날 저는 제 심장을 반으로 찢어놓고 떠났습니다. 2024년 초여름, 저는 지방 현지지도 수행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딸은 며칠 전에 먼저 친척 방문을 핑계로 신의주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들킬 확률이 낮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서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조선족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50쯤 돼 보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강폭이 좁은 곳으로 안내할 테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23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밤 11시 우리는 농가를 나섰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갈대숲 사이로 1시간쯤 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살 수 있습니다. 강폭은 100m쯤 돼 보였습니다. 수심은 허리쯤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건넙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순찰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아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6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미끄러워서 중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50m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 경비견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둑을 훑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됐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3대 멸족. 북에 남은 아들도 어머니도 다 끌려가겠구나. 그때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피를 받은 저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몇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겁니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었습니다. 남은 50m. 한 발 한 발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아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죽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압록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걸요. 압록강을 건넌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밤새 걸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단둥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친척이라는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휴, 불쌍해서 어쩌나. 북에서 오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할머니는 우리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키우던 곳인데 한쪽 구석에 이불 몇 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은신처였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중국에 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까지 손을 뻗친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으면 북송시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첫 며칠은 헛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잠깐 바깥 공기를 쐬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에 2번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평양에서 간부 생활할 때도 이렇게 흰쌀밥을 매일 먹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은혜야? 같은 핏줄인데. 우리 부모님도 원래 함경도 사람이었어. 해방 전에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같은 핏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라는 갈라졌어도 피는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서 만난 조선족 동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바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애가 남의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겁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것도 못하잖아요. 23살짜리 딸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선전부 간부였던 사람이 새벽마다 농장 일용직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짐을 나르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쳐서 하루 종일 지하 창고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다는 소문에 일주일 동안 헛간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들이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지는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도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사람을 피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처럼 숨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틴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숨어 살다가 잡혀서 북송되느니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요. 2024년 가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새로운 안내인을 붙여줬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조선족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힘듭니다. 정글을 걸어야 하고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각오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베트남까지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짐칸에 숨어서 이틀을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세 식구가 웅크리고 있으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을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비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차가 갈 수 없는 산길을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정글 속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둘째 날 밤 딸이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23살 젊은 애도 버티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 큰 딸을 업고 산길을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딸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다 못 가면 어떡해요? 저 놓고 가세요. 딸이 등 뒤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같이 왔으면 같이 가는 거야. 아내가 옆에서 딸의 손을 잡아주며 걸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서로를 부축하며 정글을 빠져나왔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내인이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데려다 주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없으면 여기서 알아서 하시오. 우리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이미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0평생 남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낯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 가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안내인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가긴 갑시다. 대신 한국 가서 꼭 갚으시오. 태국에 들어선 우리는 치앙마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60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의 도움으로 한국 대사관과 연결이 됐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 달쯤 대기한 끝에 드디어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통보를 받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지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숨어 다니고 정글을 헤치고 왔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4년 늦가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달려와서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지 6달.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헛간에서 숨어 살고 정글을 헤치고 왔습니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한 겁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욕을 하는 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김정은 욕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 욕을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음료수,
고기, 생선.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가정도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저는 마트 통로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제일 신기했던 건 휴대전화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과 김주애 관련 뉴스를 자유롭게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만들던 그 선전물들이 어떻게 바깥 세상에 알려지는지, 외국 언론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화면에 김주애가 나왔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했던 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딸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요즘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밝게 웃는 딸을 보면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내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동네 성당에 다니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 때문입니다. 28살 내 아들. 아버지가 탈북한 뒤로 어떻게 됐을까? 끌려가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 때문에 수용소에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생각도 간절합니다. 85살 연로하신 어머니. 출장 간다고 나선 아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혹시 이미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어머니 산소에 한 번만이라도 가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김주애, 4대 세습, 백두혈통.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깥에 나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6.25를 기억하십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산 가족의 눈물을 아십니다. 저도 이제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북에 아들이 있고 어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절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통일을 기다립시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